안진단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해독이 중요하다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 선택이 재발을 막는 해독의 출발점입니다. 암 환자 해독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진단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해독이 중요하다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해독, 장해독, 혈관해독, 림프해독 알아볼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 먼저 할까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먼저 버텨야 할 게 무엇인가입니다. 해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쌓인 독을 빨리 빼내야 한다.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많이 하면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이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몸에 더 빼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회복은 늦어집니다. 임상에서 분명히 보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해독의 순서는 기관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먼저 장입니다. 흡수, 배출의 어떤 출입구죠. 그 다음에 간입니다. 이거 해독의 처리 공장이죠. 그 다음에 바로 혈관입니다.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해독은 회복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간 해독을 너무 자극하거나 혈액순환을 강제로 막 올리게 되면 몸은요, 처리하지 못한 이 노폐물을 다시 장에서 혈류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배출 통로가 준비되지 않은 해독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 장부터 안정시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봅니다.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작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잘 먹고 잘 배출되고 그 다음에야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해독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간해독 주스, 혈관 해독부터 막 실천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났지만은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해독을 좀 하지 말고 장만 편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 식사 시간, 고정적으로 시간을 지켜주는 거,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줄여주는 거, 배변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 몇 주 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무 해독도 안 했는데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스스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해독은 무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몸을요,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효과를 막 재촉하지 않고 회복의 속도를 믿어주는 것. 그 태도에서만 간도, 장도, 혈관도 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 해독의 순서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배출되게 하고, 잘 처리되게 하고, 잘 흐르게 한다.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 선택이 재발을 막는 해독의 출발점입니다. 암 환자 해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간부터 할까요? 해독 주스 같은 것을 마시면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장이 먼저 열리고 간이 쉴 수 있어야 하고 피가 돌아야 몸은 비워지고 면역은 깨어납니다. 오늘은 이 해독의 순서를 하루 루틴으로 실천하는 방법,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해독 기준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면 간 해독제, 해독 주스, 단식부터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전체가 이미 해독 시스템입니다. 독소는 4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수용성 독소입니다. 물에 녹는 독소죠. 그거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소변과 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용성 독소라고 그러죠. 지방에 붙어 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변과 땀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기화성 독소입니다. 이것은 활성산소 형태로 우리 몸에 있게 되는데 이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는 중금속 독소. 이 중금속 독소는
모발이나 손톱 등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배출됩니다. 즉, 이 4가지 독소들은 5가지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대변으로, 또 땀으로, 코옥과 피부로, 모발과 손톱으로. 이거 우리 몸은 이미요, 해독할 수 있도록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죠. 그 출구를 막지 않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독은요,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출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장해독입니다.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 또 공복에 사과 당근 주스, 식전에 생채소 먼저 먹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3식사법, 또 하루에 한 2번 정도 배변이 목표라면 더더욱 좋겠죠. 결국 해독은 배설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간해독입니다. 간은요, 일하는 것보다는 휴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야식을 금지한다.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준다. 이런 것들이죠. 밤 10시 전에는 내가 숙면에 한번 든다. 이런 것들도 간해독에 가장 중요하죠. 또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비우기, 호흡이라든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걸로는 간에 좋다고 하는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마늘 같은 이런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 억지 해독제나 막 단식이나 주스만 하는 그런 해독은 오히려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해독 차원에서 볼 때 간은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관과 림프 해독인데요. 피가 돌아야 결국 해독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제당, 막 밀가루 음식,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부세로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 또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자연치유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붕어운동이나 모관운동 같은 거, 또 풍욕, 냉온료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명상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요즘 여러분들이 핫하게 가르쳐드리는 발가락, 모세혈관, 지압 후에 그 다음에 걷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들이죠. 피가 돌지 않으면 해독은 절반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해독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빼기 전에 먼저 흐르게. 그래서 해독의 첫 단계는 특별한 요법이 아니라 이 3가지입니다. 장이 막히지 않게 잘 나오게 하나와 간이 처리할 여유를,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 혈액이 천천히라도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 이 준비가 되어야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자연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해독은 무언가를 막 강제로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출 통로가 열려 있고 간이 쉴 수 있고 혈액이 흐를 수 있을 때 몸은 스스로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그런 동안에는 회복 작업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거나 수면이 막 불규칙하거나 불안이 막 지속될 때, 이때 상태에서는 간도, 장도, 혈관도 해독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해독을 시작하게 만드는 조건은 강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몸이 지금은 괜찮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해독 효소와 배출 시스템이. 을 통해 환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암 환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린 이후에 스트레스가 적어지거나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의 어떤 해소 외에도 병에 걸리기 전에는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병에 걸리고 나서야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자신의 어떤 본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이라는 것이요, 신체적으로는 재앙인 게 확실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병이 은혜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병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정의하고 있어요. 병은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병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수면 부족이었던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수면이나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병의 은혜가 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기 싫은 일이나 귀찮았던 것에서 해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병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가족이나 뭐 친구들한테 애정이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도 큰 병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병이 들기 전에는 자신의 생활에서 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병 때문에 얻을 수 있게 된 소중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암이 치유된 우리가 경험자들의 말하는 암의 은혜, 병의 은혜가 정말 수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4가지만 좀 들면 이건 이제 임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주위로부터 애정이나 배려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애정이나 배려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정이나 배려를 확실히 내가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도 큰 병의 은혜가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어떤 사람의 애정 표현이나 어떤 배려 같은 것을 첫 번째 병의 은혜로 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도 막 금방 태어난 아이가 주위로부터 애정과 케어를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죽는다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단지 커다란 아기일 뿐이에요. 필요한 사람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말라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은혜 두 번째는 많이 드는 순서예요.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이나 그런 입장에서 해방되었다면 그것도 바로 병의 은혜가 되겠죠. 병에 걸림으로써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단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해요. 죄책감 없이 노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병에 걸리면 쉽게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 시댁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때 노라고, 정말 핑계가 아니라 노라고 죄책감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이렇게 거절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병은 그런 것들을 하기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는 훈련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위로부터 간단하게 이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정양심리학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암은 암행어사의 어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암이라는 어폐를 딱 꺼내면 물러거라 한 것처럼 주위 모든 것이 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넋죽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어폐라고도 또 면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암은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본성으로 되돌리기 쉽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완벽히 사용하셔서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도 확실히 그런 욕구를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건전한 생각으로 이런 채우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건전하게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암은 자기 자신을 끈기 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암의 은혜로도 해소되지 않을 때는 힘든 일 때문에 본심 그만두고 싶지만은 그만두지 못하거나, 병에 걸렸어도 막 변함없이 막 피곤한 척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따라버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내 안에 죄책감이나 불안감이나 공포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방해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자신이 이런 뭐를 하지 않으면이라든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이런 집착의 부담감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 중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필요가 있는 일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실히 자신을 좀 알아차리고 그것도 수용하시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마음 챙김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병의 은혜로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든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삶의 의미,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병의 은혜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시간이 생겼다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이 많아 계세요.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영적인 탐구 등 자신에게 있어 정말 바람직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느 분은 병의 은혜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실비를 많이 들어놨어요. 막 잔뜩 들어놔가지고서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막 진단의료고 뭐 통원 경비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병에 걸리기보다 병의 은혜로 훨씬 많은 물질적 이득을 얻었던 거죠. 이분이 처음에는요, 병이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서 병이 나으면 경제적으로 이제 어떡하지? 라는 불안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병의 치유가 이제 진전도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험회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대요. 귀하께서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가 과지급되어 환소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게 이제 잠도 못 자고 병이 좋아지기는커녕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생활을 지내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양심리학에서는 병이 좋아지면 반드시 병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력 말고도 정신적으로 꼭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걸 병이 좋아진 다음에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병이 나은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건전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은 인생의 리셋 버튼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찾아오는데요.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정말 참을성 많고 일을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인으로부터 정말 좋은 소리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타인한테는 정말 상냥한데 자기 자신한테는 상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의 어떤 본질로 봤을 때 암이라는 병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살지 마요.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살아. 좀 행복하게 살아. 너답게 살아. 삶을 바꾸라는 신호라는 거죠. 우리를 삶의 어떤 본성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메신저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암은 신체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병 맞아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암은 인생의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암이라는 병이 부정적인 문제 해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나 우주는 항상 밸런스,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욕구를 채워서 어떤 밸런스,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긍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는 욕구를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구를 부정적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이 부정적으로 채우는 게 이게 병이에요. 특히 암은 더더욱 그렇고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던 사람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2-3시간의 어떤 수면으로 몇 개월을 지냈다고 하자고요. 본인이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수면 시간을 돌려주면 되죠. 그렇지 않다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열을 나게 한다거나 뭐 신체 여기저기 아픔을 준다거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오직 일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이렇게 가정해보자고요. 그는 휴식 없이 정말 일에 몰두하여서 가족이나 건강은 뒷전으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일에만 매달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에서 손을 떼고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요. 남편이 암 환자였어요. 그 남편분은 안정된 어떤 한 기업의 CEO, 경영자이셨고 사장님이셨어요. 이분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맨날 365일 그야말로 하여튼 막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항상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점심도 위장을 채우는 것 정도의 인스턴트를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장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출근을 하는 중이었는데 배가 갑자기 아팠던 거예요. 여지껏 어느 정도 배가 아프면 그냥 무시를 하고 그렇게 막 일을 했는데 이날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응급실을 갔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암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너무 커가지고서 장기를 눌러가지고서 통증이 긴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가지고서 하여튼 비즈니스백을 갖고서 출근하던 길에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직장에 가서 이 일을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이 일을 좀 시키고 올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일하고 목숨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바로 입원을 해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결국은 타이에서 일을 놓게 되고요. 놓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장님은 계속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아파서 내가 일을 놓는다는 것은 병 때문에 내가 이 소중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분한테는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치게 되고 뭔가 내가 뭐 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서 1개월 이상을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장님은 처음에 항상 초반에는 그냥 그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걱정만 했대요. 일에 대한 어떤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갑자기 근면하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결국은 좀 무너질 것 같고 직원들은 모두가 똑바로 일을 못할 것 같고 회사가 결국은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사장인데 솔선수범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었죠.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어쨌든 내가 다 관여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인은 왜 먹고 살만도 한데 직원을 좀 늘리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계속 또 부인은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남편 그 사장님은 직원 늘려봐. 직원 관리 사람 관리가 더 힘들어. 응? 직원이 내일같이 해주나? 뭐 하면서 항상 이제 옥신각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이 체크해야지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모든 것을 이제 손에서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 회사가 그러면 그 사이에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무너졌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장은 좀 쉬었지만은 사원들이 오히려 더 사장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더 힘내야지 하면서 열심히 또 하는 그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실적은 사장이 있었던 때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의 은혜임과 동시에 사장은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다라고 해요. 솔직한 마음속에 그 직원들이 사장님 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격시심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자기가 어딘가에서 나 자신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일을 나눠주지 않고 전부 나 자신이 해야만 되는 그런 집착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전부 다 나 자신에게 해버리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존경받는 사장이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없어도 이 회사가 이렇게 잘 굴러가도록 훌륭한 사원들을 내가 키웠구나 라고 건전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사장님이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뭐 이런 회사라면 원래부터 이 회사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회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점점 이제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을 손에서 점점 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사장 출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대요. 아침에 늦게 갔다가 저녁에 좀 일찍 퇴근하는 생활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분한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네가 정말 즐거운 일이 인생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5개만 써보라고 하는 이 기쁨 리스트를 쓰는 것이 있어요. 5개만 써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전부 일이라고 다 쓴 거예요. 무슨 일 할 때 막 이렇게 일이라고만 썼는데 이 암 치료하고 후에는 이 기쁨 리스트에다가 일 이외에 어떤 삶의 기쁨이나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것들을 다양하게 찾으려고 노력한 것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모든 책도 다 암에 관련한 책만 읽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취미에 관한 책도 읽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편안하게 느긋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책도 하게 되고 가볍게 근처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원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대요. 그동안에는 출퇴근할 때 왔다 갔다 다 보였던 건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있는 것조차 눈치 못 채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게 다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를 보며 산책도 하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또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요리교실에도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은 그냥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만 잔뜩 먹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대요. 대체 무엇 때문에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한번 배워보자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요리의 학원도 다니고 또 굉장히 이제 활기차게 지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끝까지만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걸 깨닫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른 라이프 스타일도 또 많이 변했죠. 지금까지 정말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요, 지금 기쁨을 조금 참으면 나중에 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막 스트레스도 참고 정말 죽자사자 일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요, 뒤에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집착을 내려놓고 기쁘게 살아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암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결국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우리 암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좀 멈추게 하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암을 단순히 없애야 할 병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암을 인생의 리셋 버튼으로 바라보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